여러분은 그 어떤 것이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그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오늘 세이건의 길은 바로 이 기묘한 역설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선 한 척이 저 어둠의 심연을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체의 등불이 반짝반짝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신호를 보내옵니다.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은 강해지니 우주선은 점점 더 빨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우주선은 오히려 점점 느려집니다. 등불의 깜빡임도 점점 게을러지고요. 그러다 마침내 어떤 경계선 바로 앞에서 우주선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립니다. 마치 누군가 우주의 영사기를 슬며시 멈춰 세운 것처럼요. 빛은 점점 붉어지고 어두워지다가 스르르 어둠 속으로 잦아들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얼어붙은 빛의 수수께끼에서 출발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놀라운 예언들을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블랙홀의 정반대인 화이트홀, 두 우주를 잇는 다리, 웜홀, 그리고 어쩌면 존재할지도 모를 또 하나의 우주까지. 허무맹랑한 공상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종이와 연필만으로 그려낸 시공간의 가장 깊은 지도에 관한 진짜 과학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칼 세이건이 이 모든 이야기 속에 남겨둔 아주 따뜻한 선물 하나를 받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잠깐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 위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내려다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검은 물결 위에 도시의 불빛이 은은하게 일렁이고 하루의 걱정들이 그 위로 하나둘 겹쳐 떠오르죠. 끝내 붙이지 못한 안부, 내일로 미뤄둔 결정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꼭 그런 강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강에서 우주의 강으로 천천히 옮겨보겠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개울가에 종이배를 띄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랑살랑 흘러가던 종이배가 물살 빠른 여울목에 이르면 손쓸 새도 없이 스르륵 미끄러져가 버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뼈대가 꼭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우주라는 거대한 강, 그리고 그 강물이 아스라이 먼 낭떠러지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폭포. 오늘 우리는 그 폭포의 가장자리까지 종이배를 타고 내려가 볼 겁니다. 그리고 폭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물길이 끝나는 곳까지 따라가 볼 거예요. 이야기는 300여 년 전 사과나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뉴턴은 사과를 떨어뜨리는 힘과 달을 지구 곁에 붙잡아 두는 힘이 같은 힘이라는 걸 꿰뚫어 보았습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것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우아하고도 강력한 법칙이었죠. 그런데 정작 뉴턴 자신은 이 법칙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뿐인데 대체 힘이 어떻게 그 허공을 건너간단 말일까요? 그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무 매개도 없이 텅 빈 진공을 건너 힘이 전해진다는 건 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빠져들 수 없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요. 자기가 만든 법칙을 자기 자신이 가장 불편해했던 셈입니다. 참 얄고는 일이죠. 이 수수께끼는 20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인슈타인이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천체들은 서로를 직접 잡아당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20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았습니다. 태양처럼 무거운 존재는 자기 주변의 시공간 자체를 움푹 휘게 만듭니다. 그 휘어짐이 이웃한 공간으로, 또 그 이웃으로 이어져 지구가 지나는 길목까지 닿고 지구는 그저 그 휘어진 길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강물 위의 종이배처럼요. 허공을 건너뛰는 유령 같은 힘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공간이라는 강물이 굽이치고 있었을 뿐이죠. 아인슈타인을 이 깨달음으로 이끈 건 아주 소박한 상상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생각이었다고 회고한 장면인데요.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는 동안 자기 몸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눈을 감은 채 떨어지고 있다면 중력이 사라진 것과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렇다면 중력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을 흘러가는 시공간의 모양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사소해 보이는 이 생각 하나가 10년에 걸친 계산 끝에 우주의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15년 이 생각을 방정식으로 완성했습니다. 한쪽에는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적으면 다른 한쪽이 시공간이 어떻게 휘는지를 알려주는 방정식. 겉보기엔 한 줄짜리 단순한 식 같지만 실은 서로 얽히고 설킨 방정식들의 가족이라서 정작 아인슈타인 본인조차 정확한 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해답은 뜻밖에도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날아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포연이 자욱하던 동부전선 그 참호 속에서요. 카를 슈바르츠 실트, 당대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로 꼽히던 그는 41살의 나이에 스스로 군의 지원에 포탄의 궤적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별의 궤도를 계산하던 바로 그 손으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최전선의 그에게 아인슈타인의 논문 한 부가 전해집니다. 포성이 울리는 참호 안에서 그는 이 우주의 방정식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인류 최초의 정확한 해를 구해냅니다. 가장 단순한 경우를 상상한 거였어요. 텅 빈 우주에 덩그러니 놓인 돌지도 않는 둥근 질량 하나. 그 주변에서 시공간이 어떻게 휘는지를 완벽하게 계산해낸 겁니다. 그가 아인슈타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포화 속에서도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당신의 아이디어의 땅을 산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답장을 보냈죠. 이토록 단순한 방식으로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편지의 주인은 몇 달 뒤 전선에서 얻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신이 구한 해가 앞으로 100년 동안 인류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끝내 알지 못한 채로요. 슈바르츠 실트의 해가 그려낸 풍경은 이렇습니다. 무거운 천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시공간은 잔잔한 강물처럼 평평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물살이 빨라지듯 시공간이 가파르게 휘어지고 시간마저 점점 느리게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는 고약한 지점이 두 군데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체의 정중앙입니다. 이곳에서 방정식은 0으로 나누기를 강요당하며 값이 무한대로 폭주해버립니다. 수학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지는 지점, 바로 특이점입니다. 천체의 한복판 깊숙한 곳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중심에서 어떤 특별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고약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훗날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 불리게 되는 그곳에서는 시공간의 경사가 어찌나 가파른지 빠져나오는 데 필요한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경계 안쪽에서는 빛조차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질도 빛도 모조리 삼키기만 하는 캄캄한 천체, 훗날 블랙홀이라 불리게 될 존재가 방정식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방정식의 지도를 가장자리까지 다 펼치면 모든 것을 삼키는 검은 폭포의 정반대편에 모든 것을 뱉어내기만 하는 하얀 샘과 또 하나의 우주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당시 과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이런 천체가 실제 우주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블랙홀이 만들어지려면 어마어마한 질량이 아주 작은 공간에 구겨 넣어져야 합니다. 대체 우주의 어떤 과정이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해낸단 말입니까? 그 답을 쥐고 있었던 건 밤하늘의 별들이었습니다. 별은 평생을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삽니다. 모든 것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그리고 중심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핵융합이 밖으로 밀어내는 빛의 압력,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별을 별답게 지탱합니다. 그런데 연료가 바닥나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힘은 스르르 잦아들고 중력만 홀로 남아 별의 모든 것을 안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별은 어디까지 무너져 내리게 될까요? 첫 번째 답은 1926년에 나왔습니다. 물리학자 파울러가 양자역학에서 실마리를 찾아낸 거예요. 전자라는 입자들은 좀처럼 같은 상태에 함께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만원 지하철에서도 기어이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려는 승객들처럼요. 별의 물질이 짓눌려 좁아질수록 전자들은 각자의 비좁은 방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여기에 불확정성 원리가 끼어듭니다. 갇힌 공간이 좁아질수록 전자는 더 격렬하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별이 쪼그라들수록 전자들의 떨림은 사나워지고 그 떨림이 바깥으로 버티는 압력이 되어 붕괴를 멈춰 세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백색 외성입니다. 각설탕 하나 크기에 자동차 한 대의 무게가 실리는 어마어마한 밀도의 천체죠. 놀랍게도 이건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 곁에서 정확히 이런 모습의 작고 창백한 동반성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주의 모든 별이 결국 백색 외성으로 조용히 잠드는 걸까요? 이 아늑한 결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0년 19살의 인도 청년 찬드라세카르가 물리학을 공부하러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보름 넘게 이어지는 긴 항해였죠. 밤바다 위 갑판에서 청년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 끝에서 무시무시한 사실 하나가 걸어 나옵니다. 전자의 떨림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 전자가 제 아무리 다급해도 빛보다 빨리 떨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별이 어느 한계보다 무겁다면, 대략 태양 질량의 1.4배를 넘는다면 전자의 버팀도 소용없이 별은 계속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끝없이요. 19살 청년이 배 위에서 발견한 이 한계에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던 에딩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이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연 법칙이 분명히 있을 거라며 공개 석상에서 청년에게 망신을 주기까지 했죠. 하지만 우주는 권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훗날 찬드라세카르는 바로 그 계산으로 노벨상을 받았고 그의 이름은 지금 X선 우주 망원경에 새겨져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 평생 힘주어 말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학에서 중요한 건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증거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따뜻한 뒷이야기. 찬드라세카르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도 에딩턴과의 저녁 산책과 교류를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과학의 논쟁과 인간에 대한 예의는 별개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과학자들은 곧 다음 방어선을 찾아냈습니다. 별이 백색 외성의 한계 너머로 무너지면 전자들이 양성자 속으로 파고들며 중성자로 바뀝니다. 전자보다 2000배 가까이 무거운 이 입자들의 떨림은 훨씬 억세서 별을 다시 한번 멈춰 세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태어나는 중성자별은 티스푼 하나 분량이 수십억 톤에 이르는 그야말로 우주의 괴물입니다. 자, 이제야 안심해도 될까요? 글쎄요. 1939년 오펜하이머와 동료들의 계산이 마지막 희망을 거둬갔습니다. 중성자별이 버틸 수 있는 질량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무거운 별들에게는 연료가 다한 뒤 그 어떤 구원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들의 논문에는 서늘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수축은 무한히 계속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논문이 학술지에 실린 날은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별의 종말을 알리는 논문이 세계의 전쟁과 같은 날에 태어난 셈이죠. 그런데도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본 그 장면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블랙홀 경계에서 시간이 얼어붙던 모습이요. 밖에서 보면 그 무엇도 경계를 넘는데 무한한 시간이 걸립니다. 영원히 아무것도 못 들어간다면 대체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인가? 아인슈타인에게는 이것이 블랙홀은 없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 오펜하이머가 내놓은 답은 지금 들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건 관점의 문제라는 겁니다.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무언가 들어가는 모습을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경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표지판도, 벽도, 번쩍임도 없이 자기가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스르륵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보는 자리에 따라 이토록 다르다니 대체 어떻게 이 둘이 동시에 참일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발끝과 머리끝에 걸리는 중력의 차이, 이른바 조성력이 문제거든요. 작은 블랙홀 곁에서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떨어지는 이는 지평선에 닿기도 전에 국수 가락처럼 길게 늘어나고 맙니다. 과학자들이 정말로 스파게티화라고 부르는 좀 짙두른 이름의 운명이죠. 그런데 은하 중심의 거대한 블랙홀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덩치가 클수록 지평선 근처의 경사가 완만해서 조성력이 오히려 순해지거든요. 태양 수십억 배짜리 블랙홀이라면 여러분은 아무런 통증도 그 어떤 이상한 낌새도 없이 지평선을 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아까의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기가 넘었다는 것조차 모른 채로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사실 이 긴 여행의 준비 운동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공간의 지도가 뒤집히기 시작하니 잠시 자세를 고쳐 앉고 함께 들어보세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시공간을 그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텅 빈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작은 불꽃이 반짝하고 터집니다. 그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점점 부풀어 오르는 빛의 방울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 방울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여러분이 닿을 수 있는 모든 미래는 반드시 이 방울 안에서만 벌어집니다. 방울 밖으로 나가려면 빛보다 빨라야 하니까요. 시간을 위로, 공간을 옆으로 놓고 이 방울을 그리면 곡갈 모양의 원뿔이 됩니다. 물리학자들이 비촌뿔이라 부르는, 말하자면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담긴 부채살이죠. 거꾸로 과거를 향해서도 똑같은 원뿔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모든 사건은 그 과거의 원뿔 안에 들어있고요. 사실 이 과거의 원뿔은 여러분께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오늘 밤하늘을 올려다 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하늘이 아니라 과거의 하늘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담기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이고 밤하늘의 별빛은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거만을 볼 수 있습니다. 비천뿔이란 말하자면 그 당연하고도 신비로운 사실을 반듯하게 그려낸 그림일 뿐이에요. 먼 우주의 평평한 곳에서 이 원뿔은 넉넉하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원뿔이 조금씩 오므라들고 블랙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미래의 선택지가 야금야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에 이르면 원뿔은 완전히 안쪽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모든 미래가 블랙홀의 중심을 향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그런데 슈바르츠 실트의 지도에는 여전히 그 고약한 문제, 지평선에서 방정식이 폭주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죠. 이 문제의 정체를 밝혀낸 열쇠는 뜻밖에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세계 지도예요. 지구는 둥근 공 모양이라 평평한 종이에 옮기면 반드시 어딘가가 일그러집니다. 교실 벽에 걸려있던 세계 지도에서는 그린란드가 아프리카만 해 보이지만 실제 아프리카는 그린란드보다 무려 14배나 넓습니다. 지도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둥근 것을 평평하게 펴는 과정에서 생긴 어쩔 수 없는 왜곡이죠. 크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다른 투영법을 쓰면 이번엔 대륙의 모양이 일그러집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하느냐에 따라 같은 지구를 담은 서로 다른 지도가 무수히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4차원의 휘어진 시공간을 그리는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슈바르츠 실트가 그린 것은 하나의 투영법, 말하자면 시공간의 여러 지도 가운데 한 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훗날 물리학자들이 좌표를 바꿔 다른 투영법으로 지도를 다시 그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평선 위에 그 무시무시한 특이점이 스르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평선은 시공간이 실제로 찢어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에 접힌 주름이 마치 진짜 낭떠러지처럼 보였던 것뿐이죠.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지도가 서툴렀던 겁니다. 이제 블랙홀의 참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이렇습니다. 아까 그 우주의 강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블랙홀 주변에서는 공간 그 자체가 폭포수처럼 안쪽으로 흘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물살은 점점 빨라지죠. 우주선이 내보낸 빛은 이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연어와 같습니다. 지평선 바로 바깥에서 출발한 빛은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안간힘을 쓰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느려지고 얼어붙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혹시 어린 시절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뛰어 올라가는 장난을 쳐본 적 있으신가요? 계단이 내려오는 속도만큼 달리면 제자리에 머물고 그보다 느리면 결국 아래로 실려가고 말죠. 사건의 지평선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공간이 떨어지는 속도가 정확히 빛의 속도와 같아지는 폭포의 가장자리, 그 안쪽에서는 공간이 빛보다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빛조차 물살을 거스르지 못하고 중심으로 실려가고 맙니다. 그러니 오펜하이머가 옳았던 겁니다. 밖에서는 그 무엇도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정작 떨어지는 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소리 없이 폭포를 넘어갑니다.
잠시 이 흐르는 공간의 감촉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곳곳에서 공간의 강물은 저 검은 폭포들을 향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얼어붙은 우주선의 잔상에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영원히 걸려 있는 건 아니에요. 빛은 광자라는 알갱이로 띄엄띄엄 나오기 때문에 지평선 바깥에서 출발한 빛에는 반드시 마지막 한 알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광자가 우리 눈에 도착하고 나면 잔상은 스르르 흐려지고 그 자리엔 어둠만 남습니다. 우주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정중하게 커튼을 내립니다. 참고로 이 천체가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얻은 건 한참 뒤인 1960년대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 어떤 과학자들은 이 존재를 얼어붙은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밖에서 보면 무너지다만 모습 그대로 영원히 얼어붙어 있으니까요. 이름 하나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죠. 자, 이제 폭포의 안쪽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새 투영법으로 그린 시공간의 지도에서는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이 지도의 어느 장소가 아니라 지도의 위쪽, 그러니까 미래 방향을 가로막은 선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특이점은 우주의 어딘가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지평선을 넘은 모든 존재에게 예외 없이 다가오는 달력의 마지막 페이지 같은 순간이요. 지평선 안쪽에서 특이점을 피하려 애쓰는 건 어딘가로 숨어서 다음 주 월요일을 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트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는 문제니까요. 잠시 눈을 감고 이 낯선 진실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블랙홀의 중심은 공간의 구덩이가 아니라 미래에 놓인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평선 안쪽으로 떨어지는 이에게는 한 가지 애틋한 특권이 남습니다. 창문이 한쪽으로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도 바깥 우주는 계속 보입니다. 별빛도 은하도 고향의 태양도 여전히 눈에 들어오죠. 다만 답장을 보낼 수 없을 뿐입니다. 바깥을 향해서는 그 어떤 신호도 손짓도 빛 한 줄기도 내보낼 수 없으니까요. 우주가 보내오는 영화를 관객석에 홀로 앉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물리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무한히 넓은 우주 전체를 무한한 과거부터 무한한 미래까지 단 한 장의 그림에 담아내는 투영법을 만든 겁니다. 우주 최고의 어안렌즈라고 할까요? 훗날 노벨상을 받게 되는 로저 펠로즈의 이름이 붙은 이 지도 위에서 빛은 언제나 정확히 사선으로 달리고 무한히 먼 곳과 무한히 먼 미래는 지도의 가장자리에 얌전히 접혀 들어옵니다. 인류가 그린 지도 가운데 가장 대담한 지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주의 모든 역사와 모든 장소가 손바닥만 한 도형 하나에 담기다니요. 이 대목을 잠시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무한을 종이 한 장에 접어넣는다는 것, 펼칠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펼쳐보겠다는 그 대담함이 어쩌면 과학이라는 일의 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도 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유령이 발견됩니다. 지평선 위에 한 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이제 블랙홀 안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 과거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과거의 영역을 지도 위에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자 지도 아래쪽에 지금껏 본 적 없는 낯선 영역이 떠오릅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이 영역의 성질은 블랙홀과 정반대예요. 그 안에서 밖으로 신호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그 무엇도 그 안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기만 하는 검은 폭포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것을 뱉어내기만 하는 하얀 샘, 화이트 홀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방정식에서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비밀은 시간에 있습니다. 물리법칙은 시간이 어느 쪽으로 흘러야 하는지를 지정하지 않거든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거꾸로 감아보신 적 있으시죠? 쏟아진 물이 컵 속으로 솟아 돌아가고 떨어진 낙엽이 가지 위로 날아가 붙는 그 우스꽝스러운 화면들이요. 놀랍게도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은 그렇게 거꾸로 감은 필름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 블랙홀이라는 해가 존재한다면 그 필름을 거꾸로 돌린 해, 곧 화이트홀도 수학적으로는 똑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가 있다면 방정식의 세계에는 거꾸로 솟구치는 폭포도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하늘을 아무리 뒤져도 화이트홀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의 실마리는 이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다시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에는 아직 빈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도의 왼쪽 끝, 무한히 먼 곳도 아니고 특이점도 아닌 그 너머에 반드시 무언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 그곳에 정체를 두고 수학이 내놓은 답은 지금 들어도 아찔합니다. 또 하나의 우주입니다. 우리 우주와 나란히 존재하지만 빛으로도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완전한 남남의 우주.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느 지도 제작자가 지구의 좌표를 만들었는데 북반구만 그려 놓았다고 해봅시다. 수학을 아는 사람이 그 지도를 들여다보다 묻습니다. 위도라는 숫자는 남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왜 남쪽 절반이 없나요? 지도 제작자는 어리둥절해 합니다. 남반구요? 그런 게 있을 리가요. 하지만 수학은 분명히 적도 너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슈바르츠 실트가 그린 최초의 지도가 꼭 이랬습니다. 그는 시공간의 북반구만 그렸던 거예요. 훗날 사람들이 좌표를 끝까지 밀어붙이자 지도의 반대편이 활짝 열렸고 그곳에서 우리 우주의 쌍둥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가장 단순한 해 하나에 블랙홀과 화이트홀 그리고 두 개의 우주가 통째로 들어 있었던 겁니다. 머리가 조금 어지러지하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가 그린 가장 이상한 지도를 함께 읽어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두 우주가 있다면 건너가 볼 수는 없을까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우주가 살짝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로젠의 이름을 딴 다리, 오늘날 우리가 웜홀이라 부르는 통로입니다. 두 개의 강을 잇는 가느다란 물길인 셈이죠. 하지만 이 다리에는 치명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리는 길게 열렸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늘어나며 순식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빛의 속도로 내달려도 소용없습니다. 건너는 도중에 다리가 고무줄처럼 한없이 늘어나서 영영 반대편에 닿지 못하거든요. 꿈속에서 아무리 달려도 문에 닿지 못하는 그런 악몽 같은 다리인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이 대체 우주에 몇 개나 있길래 이 난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천문학자들의 추산으로는 우리 은하 안에만 별의 시체에서 태어난 블랙홀이 약 1억 개에 이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로 넓히면 그 수는 감히 셀 엄두조차 나지 않고요. 다행히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가까운 녀석도 1000광년 넘게 떨어져 있으니 우리의 밤하늘은 안전합니다. 마음 놓고 마저 내려가 보시죠. 여기까지가 종이와 연필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인류는 상상 속에만 살던 이 존재의 실제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전 세계 8곳의 전파망원경이 약속한 듯 동시에 한 곳을 겨냥했습니다. 하와이의 화산 꼭대기에서 칠레의 메마른 사막에서 남극점의 얼음 벌판 위에서 지구 곳곳의 망원경을 이렇게 하나로 엮으면 사실상 지구만 한 크기의 거대한 눈동자가 만들어집니다. 관측 데이터가 어찌나 방대했던지 인터넷으로는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서 하드디스크 수백 개에 담아 비행기로 실어 날라야 했을 정도였죠. 관역은 5,500만 광년 떨어진 거대 은하 메시의 87의 심장. 그 정밀도는 서울에서 달 표면에 놓인 도넛 한 개를 알아보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개된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온 세상이 숨을 죽였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감싸고 은은하게 타오르는 주황빛 고리. 태양 65억 개 분량의 질량이 만들어낸 사건의 지평선, 그 실루엣이었습니다. 고리의 빛 가운데 일부는 블랙홀 둘레를 빙글 돌다가 우리 쪽으로 날아온 빛입니다. 100년 전 참호 속에서 연필로 그려졌던 존재가 이제 사진 속에서 우리를 마주보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뒤에는 우리 은하 한복판의 블랙홀 궁수자리 A스타의 얼굴도 공개되었습니다. 관측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블랙홀 곁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물질의 분수, 그 제트의 뿌리까지 한층 선명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다큐멘터리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 사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20여 년이 지나서야 도착한 장면들이니까요. 망원경을 과거를 들여다보는 타임머신이라 불렀던 그가 이 주황빛 고리를 보았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가끔 궁금해집니다. 사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에서 별 하나가
16년에 한 바퀴씩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둘레를 도는 모습을 20년 넘게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스칠 때 이 별의 속도는 초속 7,000km를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주파하는 속도로 별 하나가 통째로 어둠의 둘레를 왈츠처럼 도는 겁니다. 이 관측으로 우리 은하의 심장에 태양 400만 배짜리 블랙홀이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었고 2020년에 노벨 물리학상이 이 발견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노벨상의 나머지 절반이 누구에게 갔는지 아시나요? 로저 펜로즈, 방금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그 지도를 그린 사람입니다. 블랙홀이 방정식의 장난이 아니라 중력 붕괴에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수학으로 증명해낸 공로였습니다. 인류는 귀로도 들었습니다. 2015년 9월 13억 년 전 두 블랙홀이 서로를 휘감으며 하나로 합쳐질 때 일으킨 시공간의 잔물결이 마침내 지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4km짜리 관측 장비의 팔이 양성자 지름의 수천분의 1만큼 늘었다 줄었다 한 상상조차 버거운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우주가 거대한 종처럼 웅 하고 울린 거예요. 그 뒤로 인류는 블랙홀들의 충돌을 수백 번 넘게 들어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발표된 관측에서는 태양 200배가 넘는 역대 가장 무거운 블랙홀 충돌이 확인되기도 했죠. 별 하나의 죽음만으로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크기라서 과학자들은 블랙홀들이 합쳐지고 또 합쳐지며 자라난 것으로 봅니다. 작은 폭포들이 만나 더 웅장한 폭포가 되듯이요. 상상 속 유령이던 존재가 이제는 사진첩과 관측 일지를 가진 우주에서 가장 평범한 괴물이 된 셈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13억 년을 날아온 시공간의 파문이 소리도 없이 여러분의 몸을 통과해 지나가는 순간을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폭포들이 합쳐지며 일으킨 파문이 우리 곁을 스쳐가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뿐 우리는 늘 그 웅장한 물결 위에 둥둥 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에는 사실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슈바르츠실트의 블랙홀은 돌지 않는 블랙홀이거든요. 하지만 우주의 모든 별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던 것이 쪼그라들면 회전은 더 빨라지죠. 피겨 선수가 팔을 몸에 붙이며 팽그르르 도는 것처럼요. 그러니 실제 우주의 블랙홀은 모두 무시무시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전하는 블랙홀의 해를 구하는 일은 차원이 다른 난제였습니다. 슈바르츠 실트가 몇 주 만에 해낸 일을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이 10년, 20년, 40년이 지나도록 풀지 못했어요. 마침내 1963년 뉴질랜드의 수학자 로이커가 그 답을 찾아냈을 때 블랙홀의 초상화는 완전히 새로 그려졌습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은 훨씬 복잡하고 훨씬 기이합니다. 혹시 욕조에 물을 뺄 때 마개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소용돌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전하는 블랙홀 둘레의 공간이 꼭 그렇습니다. 공간이 그저 아래로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블랙홀을 따라 휘돌면서 딸려 들어가거든요. 지평선 바깥에도 공간이 빛보다 빠르게 휘도는 구역이 있어서 그 안에서는 제 아무리 강력한 로켓을 켜도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소용돌이에 붙잡힌 나뭇잎처럼 휩쓸려 돌 수밖에 없죠. 다만 그 흐름이 안쪽이 아니라 옆으로 도는 것이라 여기서는 아직 탈출할 수 있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는 문 바깥 지평선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직 안쪽으로 가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실려 내려가던 여러분 앞에 상식을 뒤엎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문. 안쪽 지평선이 나타나고 그 문을 지나면 놀랍게도 다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미래가 반드시 중심을 향하지 않아도 되는 고요한 방.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에 특이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점이 아닙니다. 회전 때문에 특이점이 넓게 펼쳐져 가락지 모양의 고리가 되어 있거든요.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이 고리를 통과하면 어디로 갈까요? 수학이 내놓는 답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고리 너머에는 중력이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내는 뒤집힌 우주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안쪽 지평선 너머의 지도를 계속 이어붙이면 화이트홀이 나오고 그 화이트홀은 여러분을 또 다른 새 우주로 뱉어냅니다. 그 우주의 블랙홀로 다시 뛰어들면 또 다음 우주가 나오고요. 지도를 위로 무한히 이어붙일 수 있는 겁니다. 블랙홀이라는 폭포로 떨어져 화이트홀이라는 샘으로 솟아나며 우주에서 우주로 건너다니는 무한한 사다리.
방정식이 그려낸 가장 황홀한 꿈이라 할 만하죠. 어떠세요? 상상만으로도 아득해지지 않나요? 우주 위에 우주, 그 위에 또 우주,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올려다보는 기분입니다. 자, 이제 이 여행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꿈 같은 지도들이 차가운 현실과 만나면 무엇이 살아남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에 칼 세이건이 남긴 뜻밖의 선물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조금 어지러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하나씩 정리해 볼 차례니까요. 먼저 냉정한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물리학자들이 화이트홀과 평행우주에 좀처럼 마음을 내주지 않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지도들은 모두 영원한 블랙홀,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이 텅 빈 우주에 홀로 존재해 온 블랙홀의 지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블랙홀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죠. 별이 죽으면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태어납니다. 별의 잔해가 무너져 내리는 실제 과정을 계산해 넣으면 지도에서 화이트홀과 다른 우주가 있던 자리는 별의 물질로 가려져 아예 만들어지지조차 않습니다. 그리고 저 매혹적인 안쪽 지평선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바깥 우주의 아득한 미래에서 쏟아져 들어온 빛이 그 문턱 위에 한없이 쌓이면서 에너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 자리에 새로운 특이점을 만들어버린다는 계산이 유력하거든요. 다른 우주로 가는 문이 있던 자리에 문 대신 벽이 서는 겁니다. 과학의 오랜 격언대로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칼 세이건이 평생 지켜온 그 원칙 앞에서 화이트홀과 평행우주는 아직 증거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 웜홀은 어떨까요? 1980년대 후반, 물리학자들은 지평선이 없어서 양방향으로 오갈 수 있고 시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웜홀의 기하학을 진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결론은 절반의 희망이었어요. 그런 통로 자체는 방정식이 허락합니다. 다만 통로가 제 무게에 짜부라지지 않도록 버텨줄 음의 에너지를 지닌 기이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마이너스의 무게로 공간을 밀어 벌리는 자연에서 본 적 없는 물질이요. 자연이 그런 물질을 넉넉히 허락할지에 대해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두 금속판을 머리카락보다 좁은 틈으로 마주 세우면 그 틈새의 진공이 바깥보다 에너지가 낮아지는 현상이 실제로 확인되거든요. 자연이 음의 에너지 비슷한 것을 아주 인색하게나마 허락한다는 뜻이죠. 다만 그 양이 웜홀 하나를 떠받치기에는 턱없이, 정말 턱없이 모자랍니다. 바다를 데우겠다고 성냥 한 개비를 켠 격이랄까요? 그런데 이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나면 아마 미소를 지으시게 될 겁니다. 1985년 칼 세이건은 소설 콘택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인 주인공이 머나먼 별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였죠. 목적지는 25광년 떨어진 배가, 우리에게는 직녀성이라는 이름으로 더 정겨운 바로 그 별이었습니다. 처음 원고에서 세이건은 주인공을 블랙홀 속으로 통과시킬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소설 속에서라도 과학 앞에 정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벗이었던 물리학자 킵손에게 원고를 보내며 부탁했죠. 이 여행이 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요. 손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블랙홀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쪽 지평선의 그 벽 기억하시죠? 대신 손은 몇 달을 고민한 끝에 통과할 수 있는 웜홀이 갖춰야 할 조건을 계산해냈고 그 계산은 제자와 함께 쓴 논문이 되어 물리학의 새로운 갈래를 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킵손이 이 문제를 자기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로까지 냈다고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을 별까지 무사히 보내는 방법을 계산하시오. 아마 물리학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시험 문제였을 겁니다. 소설 속 주인공을 무사히 별에 데려다주고 싶었던 한 사람의 마음이 진짜 물리학을 낳은 겁니다. 훗날 킵손은 영화 인터스텔라의 블랙홀을 방정식으로 그려내 온 세상의 스크린에 띄웠고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중력파 관측소를 세운 주역이 되어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세이건은 1996년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설 콘택트가 영화로 만들어져 개봉한 것은 바로 그 이듬해 여름이었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스크린 위에서 웜홀을 여는 모습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문장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의 마음을 대신 전해줍니다. 상상력은 우리를 존재한 적 없는 세계로 데려간다.
하지만 상상력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 반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블랙홀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호킹의 계산에 따르면 블랙홀의 지평선 언저리에서는 양자 세계의 미세한 요동 때문에 아주 희미한 빛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새어 나옵니다. 이 미약한 새어 나감이 쌓이고 쌓이면 블랙홀은 조금씩 야위어 가다 끝내 증발해 사라집니다. 태양만 한 블랙홀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 뒤에 0이 67개나 붙는 횟수. 우주의 나이조차 그 앞에서는 찰나에 불과한 말 그대로 영겁의 세월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은 제법 화려할 거라고들 합니다. 야위어 갈수록 새어나오는 빛은 오히려 거세져서 최후에는 반짝하고 강렬한 섬광을 터뜨리며 사라진다는 계산이거든요. 다만 우주가 아직 너무 젊어서 증발로 생을 마감한 블랙홀은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주의 모든 폭포들은 아직 저마다의 기나긴 이야기의 첫 페이지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일부 이론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상상을 조심스레 내놓았습니다. 블랙홀의 중심에서 물질이 무한히 짓눌리는 대신 양자적인 한계에 부딪혀 도로 튕겨 나온다면? 그렇다면 아득한 세월 끝에 블랙홀은 화이트홀로 뒤집히면서 삼켰던 모든 것을 우주에 돌려주게 됩니다. 검은 폭포가 마침내 하얀 샘으로 뒤집히는 거죠. 이들은 밤하늘에서 이따금 포착되는 정체 모를 강렬한 섬광들 가운데 일부가 바로 그 순간일지 모른다고 기대합니다. 물론 아직은 증거가 없는 가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억해 주세요. 블랙홀도 한때는 너무 터무니없어서 존재할 리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상식을 이미 여러 번 기분 좋게 뒤집어 왔고요. 어릴 적 그 개울가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물살에 실려 여울 너머로 사라진 종이배를 보며 우리는 배를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금은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종이배는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따라가 보지 못한 물길을 마저 흘러갔을 뿐이라고요. 세이건은 우리가 이제 막 우주라는 바다의 물가에 발을 담근 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발끝에 닿는 물결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뛰는데 저 수평선 너머에는 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쯤에서 우리의 긴 여행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참호 속에서 태어난 방정식 하나가 검은 폭포를 예언했고 19살 청년의 백길 계산이 별의 운명을 밝혔으며 한 소설가의 상상력이 웜홀의 물리학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 인류는 그 폭포의 사진을 찍고 그 울림까지 들었습니다. 화이트홀도 평행 우주로 건너가는 다리도 어쩌면 끝내 우리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쪽이 더 경이롭지 않나요? 침대맡에 종이 위에서 연필 한 자루만으로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폭포 아래까지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세이건의 말처럼 우리는 별의 먼지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는 철, 뼈를 이루는 칼슘은 모두 오래전 어느 별이 무너지며 우주에 흩뿌린 유산이에요. 오늘 내내 이야기한 그 붕괴, 바로 그 폭포가 없었다면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별의 잿더미에서 태어난 원자들이 다시 모여 자신을 낳은 별의 무덤 속 풍경을 계산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우주가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은 우주가 자기 자신에게 보낸 가장 깊은 시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하루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잠시 이 폭포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지평선 위에 얼어붙은 그 빛처럼 사라진 듯 보여도 실은 오래도록 남아 어른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다정함도 그 사람의 기억 속 지평선 위에서 그렇게 은은하게 어른거리고 있을 겁니다. 광활한 우주의 지도 위에서 우리는 티끌보다 작지만 그 지도를 그리는 연필은 지금 오직 이곳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활한 코스모스 속에서 살아있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이건의 길에서는 다음에도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